한번 물어볼게요. 집값이 오르는 게 다주택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 때문입니까?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사라져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상이 정말 다주택자들 때문인가요? 박근혜 정부 시절 집이 남아돌아 빚내서라도 사라고 했던 집들이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강남 아파트 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했고요. 이게 다주택자들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런 말 하면 저한테 또 당신도 다주택자 아니냐고 댓글 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거고요. 혹시 마누라 이름으로 집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저 아직도 결혼 한 번도 안 한 오리지널 싱글입니다. 이제 됐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요즘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집값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보유세로 집값 잡는데 성공한 나라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보유세가 높은 나라도 화폐 가치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집값은 다 올라갑니다. 또한 미국, 일본, 상하이보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고 하는데 종부세, 거래세, 양도세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고요. 왜 국민의힘이 뭐 할 때마다 OECD 국가들 비교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런 말장난을 따라하려고 할까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보다 자동차세를 두세 배 올린다고 해서 차 여러 대 가지고 먹고 사는 렌터카 사장님들이 중고차 시장에 차를 갖다 팔까요? 자동차세를 올리면 올린 만큼 소비자들에게 렌트 비용을 더 올려받게 되는 결과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시장 원리 아닙니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보유세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럼 미국, 일본, 상하이 이 나라들 월세가 우리나라 월세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언행을 할까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생각인가요? 그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인가요? 국민의힘은 국민들 괴돼지 수준으로 가지고 놀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종부세 올리는 바람에 전월세 다 올라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에서 30대 자살률도 높아졌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주택자가 전세 살던 집을 팔면 그 집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도 전세 살던 사람이니 이 사람이 살던 전셋집이 비워지고 세입자 한 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전세 총량은 변하지 않아 전세값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는 내 집 마련할 사람만이 그 집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매매로 나온 집 한 개가 줄고 내 집 마련할 사람 한 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집값의 수요와 공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같은 닫혀있는 클로즈 시스템 논리에서는 전세 총량의 변화가 없어 전세값이 변화가 없듯이 같은 논리로 집값도 전혀 변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열려있는 오픈 시스템입니다. 상급지와 하급지 순서로 외부에서 신규 수요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전월세 물량은 부족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상급지에서 전월세를 구하지 못해 하급지로 밀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겨서 하급지까지 전월세 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전세 물량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집값도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아도 일시적인 하락은 있으나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때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문재인 때 이쯤 됐고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르는 톱다운 방식입니다. 세금 정책으로 위에서부터 눌러 세금도 짜내고
세금 내기 싫으면 집 팔라고 하는 톱다운 방식은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내부에는 집값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지고 여기저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풍성 효과도 커지고 부작용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취약점은 계속 발견되고 그러면 계속 보완해야 하고 정책은 끝없이 수정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결국은 꼬이고 꼬여 엉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맨 밑에 깔려있는 서민들이 제일 고통받고요. 주거 비용으로 돈도 많이 빼앗기게 되고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는 밑에서부터 안정시켜 올라가는 마턴업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먼저 월세값부터 안정시켜 전세로 이동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전세를 안정시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집을 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 집값을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고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요. 먼저 종부세와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겁니다. 그 대신 양도세를 더 많이 올리고요. 왜냐고요? 조세정가 원리에 의해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반전세로 전환되어 전세 살던 사람들까지 집주인 대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종부세 과다부과로 일부 주거용 원룸들이 작업실로 전환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주변에 있던 저렴한 원룸들 숫자가 줄어들게 된 거고요. 종부세 문재인 이전으로 되돌리고 작업실로 전환했던 원룸들 다시 주거용 원룸으로 되돌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어서 작고 저렴한 월세집들 다시 시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마 종부세 문재인 이전으로 되돌리면 여기저기 짓다 사라진 원룸들 다시 공급하지 말라고 해도 건축업자들이 다시 원룸 건물들 여기저기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주택들 공실이 많아 포화 상태라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럼 왜 공급이 많은데 주변의 월세들은 계속 오를까요? 공실이 나는 이유가 수요보다 청년주택 공급이 많은 게 아니라 집을 부실하게 지어 거의 고시원 수준의 소음 때문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건축비용 다른 데 짓는 것보다 두세 배 더 들어간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축소하거나 백지화시킨 전철 여구에 짓던 행복주택 사업 이제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도 진행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 모르고 사업 추진했을까요? 환경평가도 안 하고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저렴한 집 부족해서 공급하려고 한 거잖아요. 저는 공사를 축소하거나 백지화한 주요 원인이 주변 임대업자들 상권보호를 위해 멈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처 오피스텔들 행복주택 들어오면 임대료 떨어지니까 그때 공사장 근처 임대업자들이 데모하고 여기저기 대자보 붙이고 싸게 월세 공급하면 동네 슬럼화된다고 반발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저렴한 주택 공급 줄인 결과가 젊은 사람들 월세가 상승 아닙니까? 국가는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나요?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다음은 전세와 집값 안정인데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들 좀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